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올해는 곽재웅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 무렵에 전해진 분당 서현백화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일부에서는 이 시간에서는 주로 정치권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고요. 2부에 저희가 밤참 뉴스에서 아주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뉴스야 시간에 전해드릴 소식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황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뭐 항의 서한을 보낸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 우수한 우리 한국 문화와 자연 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며 유치한 그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극심한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사상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잼버리 행사장에서도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열린 개영식, 그러니까 뭐 그 개회식에 해당되는데 야영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영식에서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 108명이 온열 질환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개영식이 저녁 늦은 오후에 열렸음에도 한낮 뜨거운 햇볕에 지친 참가자들이 공연 도중 무더기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어제 개영식 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제 그 개영식 전 한 오후까지, 그러니까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이 개막 이후 야영지 내에서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자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등 대규모 참가자들을 파견한 나라들에서 이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그 우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와 관련한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미국 대사관은 행사장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즉시 대사관 측은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지도부 및 주한미군과 조율해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스카우트 대원 600명은 이날 어제 행사장 대신에 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한 영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또 잠시 전 오늘 세계일보 이 온라인판 보도인데요. 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한 국가는 잼버리 기간 폭염과 폭우 등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이 잼버리 행사 첫날인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뭐 무더위나 이런 부분, 무더위가 찾아와서 날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사실 이 대회가 실제로 열리기 전부터 뭐 작년 국감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사실 정치권 그다음에 시민사회 언론에서 우려들이 없지 않았는데요. 예. 뭐 지금 8월 초면 굉장히 혹서기인데 그렇죠. 이때 특히 이 새만금 야영장이 그 개척지 인근이라서 그렇죠. 뭐 산이나 숲 그늘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고, 또 지난주까지 지금 비가 와서 뭐 야영장 곳곳에 무릉덩이가 생겼고 뭐 그래서 뭐 거기서 모기가 뭐 좀 발생하고 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데 좀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도 아닐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준비 부족 문제, 준비 소홀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안전에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가자 안전 확보를 참 좀 뒤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시를 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이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국방부에는 잼버리 대회 현장에 그늘막과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공병대를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또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군의관들도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좀 더 미리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논란성 발언도 했다고요. 네, 한 총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직위원회 측에서 뭐 어제 온열질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뭐 이걸 K-팝 행사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좀 입기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 한 총리는 오늘 김현숙 장관과의 통화에서 온열 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큰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 휴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맹과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최창행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잠보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때 개영식에서 왜 이렇게 막 온열 질환자가 100여 명씩 발생을 한 것이냐 취재진이 이렇게 묻자 K-팝 행사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체력을 소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했다. 앞으로 K-팝 공연은 에너지를 예상외로 더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K-팝 공연이 있어서 너무 흥분해서 뭐 뛰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기력을 다 소진했다. 뭐 그런 그래서 얘기죠. 더위에 탈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 최 사무총장은 이어서 어느 나라에서 치르든 잼버리에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또 중상자가 없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언론으로부터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이 취한 대응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당초 언론에 이 취재를 허용했던 장소에 대해서 갑자기 취재 불가, 그러니까 불가까지는 아니고 이 대회 운영 요원과 동행을 해야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취재 제한 조치를 한 것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이 델타 구역, 그러니까 당초에 언론에 허용했던 말하자면 이 잼버리의 메인 광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델타 구역에 들어가려면 취재 시간을 정해서 스카우트 운영 요원과 동행하라.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이 조직위를 감싸는 좀 지역 인사의 좀 무리수 발언도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이 민주당 소속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랐고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취지로 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페이스북에 잼버리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서 다른 의원들과 다수 언론이 폭염을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었다.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라면서 이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요. 또 대부분 해외 청소년은 해말 갔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다. 집에서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불평불만이 많다. 뭐 이렇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 글이 논란이 되자 5시간 만에 댓글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지금 염 의원 발언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참가자들만 탈진하거나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해외 특히 이제 참가자 정확한 국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도 이제 이 잼버리 대회에 이 참가한 아마 외국 국적 우리 교민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 학생의 학부모가 굉장히 좀 격앙된 톤으로 이 상황이 우려된다. 아이의 안전이 염려된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주목을 많이 받은 뉴스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회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어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전북이라는 점을 고려한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비난이나 비판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회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비교적 짤막한 내용의 논평을 냈고요. 네. 반면 이제 여당 비주류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에서는 좀 상당히 높은 수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잼버리 대회에 폭염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폭염에 전기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버티고 있다. 또 간척지라서 텐트도 고정하기 쉽지 않고 바가지 요금까지 등장해 혐한 제조 축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러다 사망자로도 나올까 조마조마하다면서 자식을 둔 부모님 마음은 같을 것이고 이건 재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인명사고라도 나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온열 환자들이 수백 명 발생하고 지금도 계속 발생하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예고된 폭염인데 이 대회 참가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된 프로그램들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아예 행사 중단을 거의 반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심상정 의원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가 되고 있다면서 당장 행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어제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에서 폭염을 감내하며 행사를 위한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전해주시긴 하셨지만 전북도한테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보죠.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아파트까지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국토교통부는 이 이른바 물양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 등인데요. 주거동에 물양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 그리고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함께 이 물양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입니다. 이 지하주차장에만 물양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이 중에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고 이미 준공이 된 단지도 이제 125개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부실 시공 아파트에 대한 보수 작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 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단지 중에 보강 공사가 이미 끝난 곳도 3개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일종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부실 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물양판 구조는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이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정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 책임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된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건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박광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책임 있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관리업체, 이 감리업체 안전 책임 강화 등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여당에 밝혔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야당에서 LH 부실 시공 아파트 15개 중에 13개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준공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준공은 다 짓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의 하나라면서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 준공 시기를 갖고 지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다시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또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진상규명 TF가 내일부터 활동하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나 입찰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신이 발언한 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네, 김 위원장은 먼저 오늘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논란과 비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태 나흘 만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어르신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겠다. 그런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회견에 이어 바로 이날 오전에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사과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제가 많이 어설프고 서툴러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면서 그 면담을 마친 후에 다시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이런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이 뭐 사진 따기를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김 위원장이 이제 그러니까 김호일 회장이 이제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 앞서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뺨을 때려야 노인들 속이 시원할 텐데 손찌검을 할 수는 없으니 대신 사진을 때리겠다 하면서 김 위원장 면전에서 준비한 걸로 보이는 사진을 이렇게 몇 차례 내려치는. 김 위원장 얼굴이 담겨 있는 사진을 사진을 대신 사진에 뭐랄까 얼굴을 향해서 따기를 때렸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호일 회장은 사퇴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은 사퇴 의사는 아직 없는 거죠? 네, 김호일 회장을 포함한 이 대한노인의 임원들은 이 호통을 치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앞서 당사 기자회견 때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 즉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싸늘한 상태입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사퇴 안 하면 혁신이가 권위가 서겠느냐 하면서 빨리 해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개딸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게 아닌 바에야 지금 여기서 깨끗이 죄송합니다 하고 혁신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한 의원도 이렇게 되면 혁신이가 내놓는 혁신안에 권위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설화로 논란이 생기면서 더욱 혁신안이 무게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즉 혁신 동력이 지금 스스로 좀 소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의 한 경로당을 찾아가서 냉방비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시점이 좀 묘하다면 묘한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서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이 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기 냉방을 마음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 8천 개 전국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히 지원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 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이 대표 측은 오늘 뉴시스 뉴시스 통신에 밝힌 입장에서 현재 휴가 중이라 관련 의논한 바는 없다면서도 이전 상황을 준용해 보면 이 대표가 검찰이 소환하면 다 참석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해왔다면서 아마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 휴직일 기간이지만 휴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소환 통보하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회기 중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정치권 압박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당장 아직 백현동 관련해서는 아직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 회기가 사실 8월 16일까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1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절차는 어쩔 수 없이 국회 표결 절차는 거칠 수밖에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그냥 나가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앞두고 언론에서 여러 검증 보도를 내놓고 있어요. 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해 배우자에게 불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이동관 후보자 측은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을 해서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늘 언론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에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면서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2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맞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면서 후보자 처는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은 야권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 3년간 이 주식 배당금만 5억 원을 벌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중수익, 중위험, 간접 투자 상품 ELS에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도 키움증권 계좌에 약 14억 6천만 원 정도의 이 잔고가 있다고 신고했고요. 배우자 역시 키움증권을 통해 ELS에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의 문건을 본 적이 있다. 국정원장이었었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동관 후보 측 입장도 나왔죠. 네, 이게 지난달경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이제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이 국정원의 어떤 언론 관련 동향 파악 이제 이런 것을 요청했다 그런 취지의 문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직접 봤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즉각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언론에 보낸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박 전 원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을 두루 거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라며 폭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물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국정원 문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왜곡됐다, 의도적이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게. 예,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 이른바 국정농단이나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많이 폭넓게 했음에도 본인이 처벌받은 바가 없다는 걸 보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죄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1천여 명 관계자가 수사받고 200여 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어제 추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고 특수교사가 당시 아이에게 했던 발언까지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또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사 출신인 나현경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특수학교 이제 교사가 했다고 하는 발언이 좀 공개가 돼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이한테 네. 그러니까 주호민 씨 아이죠. 고약하다, 밉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고약하다, 밉상이다, 싫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보실 때는 네. 해당 발언들이 학생을 향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동에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이나 정황에 따라서 특수아동으로하는 훈육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명확히 아동학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 교사 측에서는 앞뒤 맥락을 무시한 짜깁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전체 녹취록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녹취록이 일부분만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일부분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정서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우선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서는 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인 아동학대 행위로 보아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정서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넓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언어폭력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차별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약하다, 밉상이다, 나는 싫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와 관련된 정의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점이 줄곧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체 학대 행위에 비해서 정서적 학대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운 데다가 훈육의 범위는 사회 감염상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호민 씨 그 자녀가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분리 조치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나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통상 대처를 합니까?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일단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보고가 관리자들에게 보고가 되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는 분리 조치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담임 교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정황들이 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지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도 있고요.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측에서의 그런 대처가 어떤 문제가 특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좀 분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학교 측이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하고 이럴 때는 분리 조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 조치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제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권장한다든지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학교장이 경우에는 그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 해당 교사에게 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유하는 방식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게 지금 학교 아이 가방인가요? 그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가지고 그 교사의 발언을 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네.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이런 식의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채택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가 자녀에게 녹음기를 넣어보는 행위를 통비법 위반 행위로 보아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상 교사의 아동학대죄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학부모의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비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어떤 행위를 유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만약 해당 교사에게 특별히 당시에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면 녹음기를 넣어준 학부모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또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보통 형사재판에 있어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인데요. 네. 이 위수증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고 예. 사인이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녹음 행위가 통비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녹음한 내용이 일종의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요. 유치원에도 아동학대가 우려가 돼서 아이한테 녹음기를 착용하게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교총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특히 무단 녹음이 통비법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는 그런 해당 녹음 자료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교총의 우려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언어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나 방금 유치원생의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발달 장애를 가진 특수학생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불법 녹음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통비법상의 불법 도청 행위가 문제가 되었지만 이러한 형사적인 범죄 행위뿐만이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녹음이나 녹취 또는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또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무분별한 음성 녹음은 지양돼야 되고요. 다만 학부모가 자녀의 진술로부터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비밀 녹음이 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이러한 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뭐 법원에서 증거 자료를 채택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남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교사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근데 네. 주호미 씨가 2차 입장문을 내면서 당시에는 고소가 불가피했지만 지금 교사들의 상황이나 선생님도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럴 네. 경우에 재판부가 그걸 감안을 합니까? 네, 일단 주호미 씨가 해당 교사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런 입장을 접했고 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교사가 크게 위축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근 해당 특수교사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처벌 불원서의 의미가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아동학대죄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만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에게는 양형 자료로서의 효과는 있는데요. 즉 아직까지 특수교사의 행위가 실제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될지는 불명확하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학부모의 탄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감형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요즘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상담하러 오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이 사건 전에서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상담은 일상적이었고요. 지금도 하루에도 한두 건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로 어떤 건과 관련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상담을 하러 옵니까? 네, 주로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혼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흔한 유형이고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일도 많은데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서는 주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교사가 방임했다고 주장하거나 또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는 우리 아이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 아이를 교사가 가해자로 몰고 갔다고 신고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외에도 1인 인력이나 숙제 발표 등을 했을 때 주는 칭찬 쿠폰을 우리 아이만 받지 못했다거나 싫어하는 아이와 자리를 정해주고 안 바꿔줬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의 인권하고 교권의 문제가 이렇게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들 하곤 하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 현재 교사 생활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교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교사들의 고통을 또 덜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네. 최근 전국의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겪은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실 붕괴 참담한 현실들이 드러나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요즘 그동안에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라는 지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의 교실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훈육할 어떠한 권한도 쥐어주지 않은 채로 교육 당국에서 좀 방관해온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행위의 범위나 지침을 명확히 규정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예. 또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개최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학교폭력처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무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죄나 또 교사에 대한 무고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는 방안 등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현경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할 정도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먼저 피치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피치가 그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이게 트리플 A였는데요. 이게 이제 최고 등급입니다. 이걸 AA 플러스로 한 단계 이렇게 낮췄습니다. 과거에 그 S&P가 미국 등급을 이렇게 트리플 A에서 AA로 낮춘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11년이니까 이제 12년 만에 이제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왜 낮췄느냐? 네. 이 블룸버그 통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피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거버넌스의 악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거버넌스가 이제 뭐냐면 미국의 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처하면서 이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잠식됐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 이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의 악화입니다. 현재 그 미국의 빚은 총 31조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이제 4경 13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부채가 크고 이제 이자 부담도 크다. 이것도 이제 피치의 설명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결국은 그 거버넌스. 제가 일전에 저희 이 시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미국 양당이 그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그때 협상한다 이런 말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지난 5월에 이 부분을 두고 이 한도가 상향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제 아웅다웅했는데, 당시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는 얘기는 향후에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건데,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경고를 이제 실행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미 의회가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서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 말은 또 2025년 1월이 되면 또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피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미국의 거버넌스 기준이 꾸준히 악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이 결국은 2025년 1월에도 또 똑같은 문제를 겪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이런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피치의 이번 조치, 피치는 1994년 이후에 29년 동안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그러니까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피치까지 내리다 보니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에서는 이제 무디스를 빼고는 이제 미국을 이제 다 이제 최고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피치 기준으로 이제 보면 그 최고 등급 트리플 A는 이제 독일, 네덜란드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제 한 단계 강등된
AA 플러스에 미국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보면 AA에 대만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 밑에 AA 마이너스로 우리나라가 있고 또 영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A 플러스인 중국이 있고요. 그 밑에 A인 일본 이렇게 이제 피치 기준으로 신용 등급이 이제 줄을 서게 됐습니다. 근데 당장 미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이거 뭐 무슨 뜬금없는 신용 등급 강등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이번 피치의 조치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제니 옐렌 미 재무부 장관 이런 피치의 결정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동자산이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피치의 결정은 미국인과 투자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아예 성명을 냈는데 세계 주요 경제 중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 네.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강달러 현상도 그렇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리면 뭐 전 세계가 출렁출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위상이 또 떨어진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좋은 편 아니었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리노하면 영어로 이제 코뿔소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리노는 코뿔소가 아니고요. Recession in name only에서 앞에 약자 RINO를 따서 이제 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뿐인 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지금 말뿐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지금 좋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치가 신용 등급을 하락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니까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을 보니까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고용업체인 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곳에서는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7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2만 4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예상치 17만 5천 개보다 이제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6개월 평균치보다도 웃돌았는데 그만큼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임금 상승률 이거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결국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임금 상승률도 이제 둔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물가도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마당이 있다. 이런 지금 통계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통계가 무조건 지금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6월 구인 이직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미국 기업의 구인 규모가 2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지금 보고서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의 6월 채용 공고 보니까 958만 건인데 이게 2021년 4월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나온 걸로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만 향후에 지금 전망은 또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지금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미국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를 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신용등급 강등 소식 전해지고 난 다음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도 뭐 한창 좋다가 지금 뭐 갑자기 푹 꺾인 것 같고 한국 증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신용등급 하락한 경우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할 겁니다. 2011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제 강등시킬 때 그때 세계 경제가 아주 큰 충격을 그때 받았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15% 이상 이제 폭락을 했었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신용 등급의 강등 조치 당시 S&P의 조치는 1941년 S&P 창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S&P의 조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사건을 샤르마 쇼크다 이렇게 지금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샤르마가 S&P의 대표 이름인데 이런 S&P의 결정으로 인해서 큰 쇼크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샤르마 쇼크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충격파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그런 충격파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그런 우려를 좀 했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피치 결정 이후에 아시아 쪽에서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인 건 사실이고요. 예. 미국에서도 지금은 나스닥이나 전반적으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꺾인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지금 크지는 않는데 예. 뭐 대충 한 2%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곳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예. 충격이라기보다는 예. 그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그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일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분석도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출렁임,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팔자 이렇게 나왔던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렸지만 이미 그 S&P가 과거에 내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시장 입장으로서는 이미 한 번 겪은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겪은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10여 년 이상 쭉 지켜봤기 때문에 충격파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들 그 피치가 일관성을 잃었다 그러면서 좀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 급증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예상치대로 지금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예. 또 미국의 거버넌스 지금 자꾸 약화됐다고 했는데 뭐 계속 양당 합의 안 되다가 막판에 합의되는 거 지난 20년간 똑같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내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많은데요. 네. 그 월가의 한계라고 불리는 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리디큘러스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일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나 피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경고도 많습니다.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 지금 사실이고 특히 그 미국의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보니까 2022년이 3.7%였는데 올해는 6.3% 그리고 2025년에 가면 6.9%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피치가 그것을 지적한 거니까 제대로 새겨드려야 된다. 이런 지금 반박도 많다고 합니다. 좀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 한때 1,300원을 좀 돌파를 했었는데요. 예. 간신히 물론 1,299.0원으로 이제 끝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환율이 뭐 내일 이후에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나쁘다라고 하니까 이 또 위험 선호 현상이 또 줄어든 겁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신흥국은 안전을 하더라도 결국 이런 미국이 위험하다 이러면 결국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또 이런 또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고요. 향후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빨리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미국이 좋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라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끔 소나기가 오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도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에서 2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대구와 강릉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32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전라 서해안에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또한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와 동부 먼바다는 최대 초속 18에서 24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2도, 습도 7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탈행병들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의 이야기를 다루어 큰 화제를 모았던 OTT 드라마 DP. 시즌2 공개 소식을 접하고 며칠을 바르다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시즌1이 드라마 제목 그대로 탈행병 체포조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시즌2의 방향은 군의 더 깊숙한 부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즌1에서 가혹행위 피해자로 잠시 등장했던 병사 김루리가 시즌2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그린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었고, 탈행병 체포조인 주인공 안준호가 탈영을 감행해 사건을 조작 은폐한 자료를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넘기려고 시도하고, 국군본부 법무실장 구자훈의 지시를 받은 병력이 안준호의 뒤를 쫓는 추격전 장면에서는 손에 땀을 쥐며 안준호가 부디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체포조와 탈영병이 뒤바뀌는 이 부조리함의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 있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육군 구사단 지휘부가 복지회관 사병들에게 특별 메뉴를 요구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소식에 이어 복지회관 관리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회관병들을 입막음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조사에 나선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도착하기 1시간 전 관리관이 회관병들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고 입단속을 시켰고 설문과 상담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내가 나 찌른 것이냐, 찌른 것 같은데 라고 겁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실이 오히려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 순간 드라마에서 임시섭 대위가 외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왔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나라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럼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습니까? 군 조직 보호가 우선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병은 등한시하는 군대. 과연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마지막한 속삭임 난 아늑하기 바랬어요. 흔적은 깊어지고 난 그게 두려웠거든요. 내 눈엔 선명한데 완벽해지된 흘리는 말을 또 주었네. Please say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이들을 만났고 많은 이들과 헤어졌다. 그들은 날 기억할까? 난 그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건 모두 평안하기를. DP 시즌2의 OST죠. 프라이머리
미고의 We Are Still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58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드라마가 현실인지 현실이 드라마인 건지 저도 드라마 보고 답답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폐쇄성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군 조직 보호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또 은폐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계속 또 은폐를 하게 될 거고요. 해병대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뭐 이건 복지회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군 지휘관을 잘 모시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 또 복지회관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지휘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이 소식 들려서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서울 신림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분당 서현역에서 한 백화점 안에서도 지금 이뤄졌다고 하는데 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5시 59분쯤에 112에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는 목격담이 연이어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흉기 난동 직전에 이 피의자 최모 씨가 2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백화점 안에 9명 정도의 고객들이 있었는데 그 9명과 행인들까지 포함해서 14명이 지금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건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먼저 사람들. 인도에 있던 네. 시민들을 치고 난 다음에 5명을 덮쳤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전까지는 6분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흉기에 다친 사람이 9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부상자 중에 한 분은 심정지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부상자들은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14명의 부상자 중에서 지금 12명이 중상자로 분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4명 중에서 12명이 중상자예요. 네, 중상자이고요. 부상자 1명이 지금 굉장히 위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피의자는 20대 배달업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피해 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약 검사,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 말하자면 약간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지금 술을 마신 건 아닌 거죠? 예, 음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이고요. 예.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분들이 현장에서 예. 범인이 여러 명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는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최모 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뒤에 지금 피의자가 쫓아가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네. 장면이 이제 그 CCTV에 찍힌 것들이 지금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흉기 난동에 앞서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두 가지 범죄가 하나도 저지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거든요. 인도가 사람이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거기를 돌진을 한다? 근데 지난번에도 소식 전해주셨지만 그 신림역 사건 이후에 내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겠다. 네. 예고를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경찰이 좀 수사 중이었었잖아요. 지금 경찰에 신고된 것만 10건이고요. 방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분당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거다 예고가 글이 올라왔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시민분들한테는 굉장히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이른바 이건 테러 외국에서 그렇죠. 우리가 테러 예. 상황을 봤지만 뭐 그거랑 비슷한 상황처럼 좀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제 커질 수 있어서 이번 사건도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차원에서도 빨리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 예고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네. 수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극한 폭염이 이어졌는데 강릉이 3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어요. 네, 어제 제가 예고를 낮 최고 기온 예상이 38도였었는데요. 네. 강릉에는 올해 처음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는 38.3도까지 치솟는 등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이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32.9도, 대전은 32.8도, 대구는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니까 네. 서울에 지금 현재 기온이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밤인데도. 밤인데 보통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온도가 식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내일 서울과 광주 모두 다 오늘 밤 열대야를 지나고 나면 26도로 최저 기온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은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네.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5에서 80, 많게는 80m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가 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단단히 지금 기후가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근데 이런 이제 폭염 속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예. 우선 온열 환자가 첫날 400명이 넘고 개영식이 열렸던 어제도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폭염 속에서 비상이 걸렸다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 기온이 체감 기온이 체온보다 지금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폭염 대응을 2단계로 올린 상황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네. 이제 위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 세계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예상을 못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의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젯밤에 그 개영식 도중에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탈진하는 증세를 보였고요. 경찰과 소방이 행사 중단을 요청을 했고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칠레에서 온 참가자가 칠레 같은 경우는 더워도 밤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하루에만 소방당국의 구급 출동 건수가 300건이 넘었는데 3분의 2가 온열 질환자였습니다. 증세가 심각한 환자는 없다라고 주최 측에서 애초에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우선은 참가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고요. 잼버리 병원에서 지금 긴급 치료를 받고 있는 참가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야외 행사의 상당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상 실내 활동,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군 당국으로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 9명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지금 병상이 70개가 있는데 150개로 늘려서 긴급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폐영식이 11일 날 열릴 예정인데요. 네. 그때까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예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고요. 또 영진에 냉방이나 침상시설을 갖춘 버스를 우선 배치를 하고 냉방기도 2대씩 허브클리닉에 보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혈차도 5대 추가 투입을 한다고 하네요. 또 우려 질환자 발생 외에도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제 걱정인 게 모기, 곰팡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그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이 모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위 측에서 모기 기피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방역 대책으로 굉장히 역부족이고 모기 때문에 거의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다시피 야외에서 풀숲에서 무는 모기는 또 집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바닷가잖아요. 바닷모기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피멍이 들었다. 모기 문자리가 이런 호소들과 하소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모기가 달려드는데 왜 방역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곰팡이 핀 식사 제공 그리고 비위생적인 시설 때문에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네. 국제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1990년대 초반에 고성에서 열리고 지금 이번에 열리는 행사이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오히려 국제적인 행사를 여는 게 국격에 크게 손실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네. 현장에서 야영하는 참가자가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막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릉덩이가 너무 많아서 그 위에 텐트를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뻘이잖아요. 이렇게 네.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샤워를 할 때 장화를 신고 샤워를 하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차질을 빚고 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카우트로서의 어떤 험한 상황, 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이런 문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바가지 논란도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오늘 K바가지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선 덥잖아요. 더우니까 이제 네.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이 안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시중보다 턱없이 비싸다고 해요. 잔 얼음,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을 이제 많이들 쓰게 되는데 스카우트 대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잔 얼음 하나가 1,500원, 아이스크림 하나가 2,000원입니다. 시중에서 잔 얼음은 700원이고요. 아이스크림은 1,800원에 판매가 되니까 시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편의점에 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싼데 문제는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기 어렵잖아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사실은 어제 개영식 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었다는 참가자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두루마리 휴지 2개가 2,000원이 넘는데 한국대원 학부모님들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잼버리 행사장에 독점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가를 올려도요. 대원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 언론에서 취재한 상황을 보면 행사장에서 살 수 있는 얼음이 오전에 6,000원이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8,000원에 판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격을 올린다고요? 하루에도 하루 가격이 사이에도? 올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대회 참가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117만 원이거든요. 여기 참가비가. 물론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데서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식사로 나온 계란에 곰팡이가 있고 밤낮으로 모기랑 싸우고 풀도 오르고 샤워장은 천만으로 가려져 있고 이런 데서 물론 야영 생활을 배우고 거기서 생존을 배우는 게 잼버리 대회라고는 합니다만 이건 정말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날이 더워서 얼음을 그냥 나눠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돈을 받고 지금 얼음 가격도 지금 들쭉날쭉하고 이런 상황은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취재도 통제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우선 대회 주최 측의 미숙하고 부실한 진행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애초에는요. 그 취재를 막거나 하는 게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도 된다. 조직위에서 개막 당일날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개막 브리핑에서 델타 구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취재하는 게 가능하냐고 취재진이 질문했을 때 처음에 막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그 IST라고 해서 스카우트 운영 요원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후에 이제 취재 방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취재 지원 방침을 바꾼 게 비판적인 보도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비판적인 보도 때문은 아니라고 일축을 하면서 청소년 참가자들이 델타 구역에 있으니까 스카우트 요원들과 함께 취재진에 동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제 이 국제적인 행사이고 청소년 행사인데 외부인하고 접촉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유롭게 델타 구역 취재가 가능하도록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내부 취재 가능 횟수도 하루 5번으로 제한을 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취재를 중단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직위 측과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취재를 통제했다라는 의혹을 사게 되면 이것도 하나도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참 논란이 끊이질 않네요. 근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일정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정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단체에서 먼저 대회 일정을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제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 우선 전북 녹색연합에서요. 이건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를 강행하는 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한국청소년정책연대에서도 살인적인 폭염 속에 중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행사 일정을 축소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야외에서 진행한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과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인데요. 지금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공식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대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영사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에도 대회 장소와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우려를 즉시 인지하고 한국 정부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요. 이렇게 준비 소홀이면 어떡하냐. 지금 나라 망신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자원봉사자한테 제공된 식사도 너무 엉망이다. 한번 찾아보라. 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하여튼 뭐 이미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 중인 거니까요. 이건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한 곳에서 다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책을 하고 뭐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묻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까지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잘 극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로 가겠습니다. 태풍 독수리로 중국 자금성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흘 동안 폭우가 쏟아졌는데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요. 자금성이 600년 만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 기사를 보니까요. 그 중국에 비가 많이 와도 자금성만은 침수가 되지 않은 특별한 배수 시설 때문에 자금성만은 침수 피해를 피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1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 베이징시에 11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구조작업 과정에서 순직을 했고
있고 실종자 중 4명은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시에서 44,673명이 피해를 받고 12만 명이 넘게 대피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 대부분은 홍수 홍색 경보를 발령한 사태이고 홍수와 산사태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 독수리의 피해로 지금 자금성이 600년 만에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인데요. 명나라 때 지어진 자금성이 침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드물게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베이징에 나흘 동안 74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4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베이징 허베이성에도 물난리가 나서 저저우시에서는 1,800여 명이 아파트에 갇혀서 소방당국에 구조되거나 곳곳이 집안이 침하돼서 땅 꺼짐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현하고 가고시마현이 있는데 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이 정확한 태풍 진로를 알 수 있다고 우리 네.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네. 당분간 태풍 정보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제자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뵈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시사야에서 이렇게 공연을 소개해 드릴 때 그 뮤지컬 또는 뭐 연극 이런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공연은 독특합니다. 예매처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연극 장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웬만한 뮤지컬보다 훨씬 더 리드미컬한 음악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서요? 예, 장르에는 분명히 연극에 있어요. 네. 공연 혹시 제 얘기 듣고 예매하시려고 찾아 들어가실 때 네. 뮤지컬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네. 일단 오늘은 그 공연에 대한 설명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오늘 뭐 매번 그랬지만 아무리 애를 써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도 네. 제가 느꼈던 이 공연의 매력에 한 10% 정도라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개해 드리기 어려운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뭐 그 초반에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약을 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 공연은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보셔야 이 작품의 매력이 확 다가오는 예. 그런 공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공연 제목이 뭔지는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작품 제목 얘기 안 했군요. 예. 예, 제목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공연 중에서 가장 작은 좌석수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네. 한 150석도 안 될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 그래요? 하는데 오늘 이 공연 매진됐다고 10,000원 살해했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따로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작품 좋다고 막 떠들었는데 네. 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 관객석이 적다면서요. 맞아요. 이 정도 뭐 안영수 대표 한마디 하시면 그냥 매진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작품 제목은 음악극. 그래서 연극 뮤지컬도 아니고 음악극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고요. 음악극 붉은 머리 안이라는 작품입니다. 붉은 머리 안요? 예. 빨강 머리 애는 알겠지만 붉은 머리 안은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예.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붉은 머리 안 그러니까 빨강 머리 엔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예? 사실 이게
그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엔, 아마 빨강머리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럼요. 네. 그 저희가 한 번 이상은 분명히 들어봤던 그 작품을 살짝 각색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작품입니다. 좀 어떻게 각색을 한 거예요? 작품의 매력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제 작품 매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빨강머리엔을 모르는 사람 많이들 다들 알고 있으니까 예.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이 공연 보기에 좀 괜찮을까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빨강머리엔 전혀 모르셔도 그냥 공연장 가셔서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는 그건 그냥 팁으로만 하나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공연장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경솔한데 제가 시사회에서 이제 작품 소개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작품 중에서 꼭 공연장에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품 1위라고 전 스스로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그 정도예요. 예. 이 작품이 뭐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뭐 무대, 뭐 조명, 음향, 뭐 시스템적인 거, 뭐 이런 게 매우 훌륭하고 완벽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소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만한 이 그 연극 무대의 어떤 신선함, 풋풋함, 배우들이 연기하는 땀의 여운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공연 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도 좀 느껴질 정도로 아까 조금 전에 대본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도요. 네. 그때도 제가 좀 느껴질 정도로 너무 괜찮아서 꼭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공연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관객석이 150석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공연 뭐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많죠, 그런 많죠. 경우 또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공연을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 그만큼 뭔가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공연이다. 네.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느끼기 힘든 이 소극장 무대의 그냥 자연 그대로의 어떤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매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작품 줄거리를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빨강머리엔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빨강머리엔이랑 이제 말괄량이 삐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 실제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좀 묘하게 헷갈립니다. 네, 맞아요. 죽은 깬 둘 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예. 똑같이 있어요. 예, 머리를 꽈냐 안 꽈냐 이런 차이. 옆으로 했느냐 아니면 아래로 했느냐. 맞아요. 그 초록지붕에서 다락방에서 문을 열었냐 안 열었냐 뭐 이런 차이거든요. 힘이 세냐 안 세냐 이런 차이인데. 일단 작품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작품은 빨강머리 앤이 아니라 제목처럼 붉은 머리 안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네. 이 안이라는 친구는 그 공연의 시작 때 보면은 에버니의 한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매슈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매슈라는 사람은 본인의 집안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를 이제 보육원에서 올 남자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매슈 앞에 나타난 사람이 남자아이도 아니고 붉은 머리의 소녀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 안이라는 친구의 엄청 사랑스러운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매슈를 따라서 초록지붕 집으로 이제 안이 오게 되죠. 근데 오게 됐지만 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을 안의 어떤 사랑스러움, 밝음 이런 것들로 이겨내고 소통하게 되면서 이 초록지붕 집 안으로 붉은 머리 안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빨간 머리 애나와 거의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이제 이 제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 머리 안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록지붕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이 안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장치로도 사용을 해요. 좀 네네. 되게 간단한 장치인 것 같은데 네. 공연을 보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그래서 공연 중간에 보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한 아이를 집 안으로 품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따뜻하게 전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 빨간 머리 안 해가지고요. 네. 안시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안씨. 네. 그렇죠. 네. 저희 종씨입니다. 그런 생각을 상상을 잠시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어떤 성장 드라마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성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력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이 안이라는 인물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줄거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안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 하나 악역이 없고요. 모두가 안을 성장시켜주는 인물 또는 사물로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 뭐 여러 가지 일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들한테 좀 기운을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 내용이 계속 예쁜 상황들을 막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계속 있거든요. 좀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너무 밝게 그려져서 보는 내내 좀 희망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작품 계속 보다 보면 85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공연이. 네. 근데 뭉클한데 이상하게 웃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슬픈 감정은 아니고 화려하지 않은데 공연을 보고 있으면 벅차지는 이런 작품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완전 공연 끝날 때쯤 제 눈에 하트가 그려져서 꼭 시사에서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작가님한테 다른 공연 제치고 이 공연 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매력이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네. 매력이 또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매력은 제가 소개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 예매처에서 찾아보면 연극 장르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뮤지컬보다 훨씬 더 음악적인 예. 그리고 게다가 라이브 연주가 이제 공연 내내 가득한 이런 면이 바로 이 작품의 두 번째 매력입니다. 그럼 차라리 뮤지컬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더 관객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뮤지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라이브 연주가 있는데 네.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드럼, 뭐 건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작품 노래가 풍성한데 노래가 풍성하다기보다는 음악이 풍성합니다. 이제 네. 이 배우들이 평소에 보기 드문 그런 악기 또는 악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소품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든요. 이 소리가 효과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효과음이 음악 같은 느낌이 나고 예. 이 음악 같은 느낌에 맞춰서 배우들이 대사를 노래처럼 가끔은 랩처럼 막 뱉어내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나오는 노래나 이런 것들 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딱딱딱딱딱딱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산에 가야 보물 잡고 물에 가야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음악인가요? 랩인가요? 규정하기 힘든데 이런 식의 대사 톤을 리드미컬하게 막 얘기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다채로워지고 이렇게 박수 소리가 아니라 뭐 얼굴을 이용해서 뭐 이런 소리를 낸다던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보는 내내 굉장히 음악적이고 재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는 뮤지컬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 예. 굳이 뮤지컬이라고 하지 않고 연극이라고 규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형식적인 파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극이라고 하지만 이 공연 제목 앞에 음악극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약간 지금 쭉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어떤 성조가 있는 뭐랄까요? 뭐 음악이라기보다는 약간 랩에 가까운 느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뮤지컬 공연장에서 뭐 24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네. 이것만의 또 매력이 있죠. 근데 그런 음악들보다도 훨씬 더 이 음악 때문에 노래 가사가 묻힌다거나 랩 같은 거 들으면 한번 들었을 때 가사가 바로 꽂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비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진다거나 이러지 않게 잘 전달은 되는데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공연을 보는 내내 약간 어깨가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뭐 어떤 음악극이든 뭐든 간에 네. 주제곡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네. 주제곡 굉장히 유명한 곡을 사용해요. 네? 어떤 곡인가요? 공연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네. 이 노래의 가사를 살짝 이용해서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예. 바로 메인 테마곡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요 산울림의 예.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 노래가 사용이 돼요. 예. 네. 근데 공연 볼 때는 그냥 분위기 신나게 하려고 음악 틀어놨나 보다. 예. 어르신들도 오셔서 이질감 갖지 않게 좀 예전 노래를 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공연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붉은 머리 안이라는 친구한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겁을 내거나
벽을 치거나 이러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아서 그런 일들을 자기 안으로 흡수하는 붉은 머리 안에 어떤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이걸 잘 표현한 곡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굉장히 긴 곡 아니에요? 예, 긴데 명곡이잖아요. 산울림의 앨범이고 2집 앨범인가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명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앨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노래 한번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간 좀 특이한 느낌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연극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주오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하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간 줄이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댈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마 청취자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산울림 노래 긴 건 네. 라디오에서 듣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한 2분 몇 초간 전주만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요. 방송 사고 아닌가 혼자. 예전에 제 경험이 있는데 네. 앞부분 잘라내고 그다음에 네. 저 뒤에 목소리 나올 때 네. 그때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김창완 씨의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거 시작하면 또 의외로 또 금방 끝나요. 그래서 근데 이 공연의 느낌이 제가 딱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네. 그 아까 약간 랩 같은 느낌으로 하신다고 하는 게 네, 네, 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 느낌 요 톤이 그대로 영국으로 가겠구나. 네. 딱 그 감을 받았어요. 이 공연 처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음악이 쫙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배우들이 막 나와서 예. 그런 리드미컬한 그 어떤 템포로 지금 나오는 노래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네. 근데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음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공연을 보다 보면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붉은 머리 안이라는 친구의 어떤 이 밖에서 안으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게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적인 거 이런 느낌도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품에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꼭 볼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매력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싶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굉장히 연극적이고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마지막 매력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04년인가에 초연됐던 작품 중에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이거든요. 네네. 이게 그 당시에 한예종에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신 진선규라는 배우가 이때 그 야수 같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무대에 뭐가 없어요. 그냥 천 하나 딸랑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가 만약에 그 숲이다. 그러면 배우들이 아크로바틱 같은 걸 해서 한 명이 물구나무 서면은 그거를 목마탄 사람이 다리를 잡아주고 팔을 양쪽으로 뻗어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짹짹 그러면서 해가 또 있는 거고. 이게 몸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다. 그럼 갑자기 배우들이 막 이렇게 팔다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물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유치하지 않거든요. 배우들의 연기 차력으로만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아니라 이 붉은 머리 안이 근 20년 만에 제가 본 그 당시에 그 연극적인 배우들이 몸을 써서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내는 이 장면이 보고 있으면은 막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 경외심이 느껴지면서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숭고해 보이게 이게 아니라 우스울 때도 있거든요. 배우들이 그렇죠. 직접 무대에서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게 재미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한 방울 한 방울 이 땀이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오고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공연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그냥 즐겨보시면 됩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세요? 이게 이런 공연이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쫙 하고 끝부분에 오니까 되는데요. 붉은 머리 안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운동이 최근에 부족하셔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빼고는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제가 최근에 하체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예.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요. 85분밖에 안 됐는데 의자가 거기가 이제 공연장이 작다 보니까 열악해요. 공연 보시기 전에 하체 운동을 좀 해서 엉덩이에 탄력을 좀 주신 다음에 보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되네요. 예.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스티븐 킹은 그의 소설처럼 속도감 있고 솔직하며 명쾌한 글쓰기를 얘기합니다. 소설의 목표는